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도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해서 20대 초반에 방황을 좀 이렇게 어떤 일자리를 내가 찾아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동안 백수로도 있다가 학습지 교사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 어떤 일이 나와 가장 맞을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경험을 좀 쌓다가 지금 회사에 들어온 게 제가 한 33세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7년 정도 동안 그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현재 좀 마음에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찾은 게 거의 한 7, 8년 만에 찾아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이 분야로 옮긴 거는 한 18년 정도 되고 저희 창업이 12년 정도 됐거든요. 횟수로 창업부터 해서 그 회사를 점점 이제 키워오는데 동참까지 한 사람인데요. 내년이면 다들 졸업하시는 거죠. 그럼 졸업 이후에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다들 많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기가 7, 8년 정도 됐으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시기에 제일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문헌정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의 진로는 도서관이지 않냐.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뭐 기업체 자료실 정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도서관 자체의 업무 수행이 도서관의 눈에 보이는 사서만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그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해주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첫 번째로 이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들을 분야별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업무 영역별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사업체인 데이터클립이니까 이 데이터클립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어떤 일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이제 맺은 말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굉장히 길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제 120세 세대를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100년이 남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게 자아 실현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냐. 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로 22세, 23세를 보내실 필요가 없다. 좀 긴 호흡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앞으로 100년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20대 때 이제 좀 갖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의 업무 수행이 모두 다 도서관에 있는 사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기존 미션으로 가지고 온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관마다 자기네 어떤 사명 아래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런 업무들을 해야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달성된다라고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대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뭐 장서 개발이라든지 자료 조직 같은 것들, 정보화 이런 것들 수행하지만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아니면 정보화의 그 기술 개발 속도에 맞는 어떤 서비스 제공을 이용자들이 바라게 되잖아요. 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와 소통도 하고 또 디지털로 장서 확충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서비스로
데이터도 좀 가공하고 발전된 하드웨어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도 맞물려서 그 기술들을 집약한 그 전시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미디어 체험관 이런 것들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도서관 거기서 이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데 여기가 가보시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있구나, 이런 형태로까지 서비스를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자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용자가 개발할 것이냐, 이제 결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회사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영역도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데 나와서 개발자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형태로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잡는 케이스도 있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 그리고 나면 개발자가 되는 길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요. 학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코딩 기술을 배우시면 사실 바로 개발자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영과 일의 세계에 익숙하고 좀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머릿속에서 만드는 게 좀 흥미가 있다 하면 사실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문헌정보관리 시스템만 주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업무에 대한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 경쟁력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개발 교육을 따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시면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개발자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품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좀 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서관 전문 용품들도 생각 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소고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소독이라든지 탈산이라든지 이런 전문 장비들, 이런 것도 금방 떠오르실 텐데 이것 외에도 이제 북트럭, RFID, 1925 레이블, 뭐 북키퍼 이런 것들도 전문 업체들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노윅스라는 회사가 이런 소독 탈산 전문 장비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회사이고요. 산돌 BMT 요거는 이제 스캐너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고, 이제 비블리오티카라고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모빌렉부터 해서 이제 북키퍼까지 제가 괄호 안에 넣었던 모든 장비를 다 도서관 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매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장서개발 지침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라는 선정 자체는 도서관에서 대체로 하게 되고, 그 자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희망도서도 요청을 받고 필수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발 지침에 따른 대상 리스트도 선정을 하는데, 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싶다라는 리스트 개발 정도만 하고 실제 이제 도서 구매는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책만 납품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공급해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통만 취급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클릭 같은 회사들이서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처리인데요. 도서관이 책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그 책 이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실제 자료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크라는 포맷에 따른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좀 큰 도서관들에서는 점거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아직은 이름 점거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별까지 확장해서 점거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다방면의 점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래 사명에 입각했을 때 보존도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 수업 시간에 들으신 기억 나시죠? 그래서 보존도 해야 하는데 생각 외로 이 종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 책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꺼내보시면 이게 누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이 책을 본 적도 없는데 열어보지도 않았어 10년 동안. 그렇지만 20년, 25년 이렇게 지나면 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10년 된 그 책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때 인쇄 기술에 따라서 글자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수증 많이 받으시죠?
그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보관해 보시면 프린트 되어 있는 글자 날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종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조금 받는 부분이라 그때 당시 기술 때문에 특별히 이제 빨리 날아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이가 굉장히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시설 가보시면 중요 자료라고 하면 별도로 보관하는 곳에는 그 화학적인 여러 가지 처리들을 통해서 그 수명을 살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용자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고 하면서 이제 손과 손이 맞닿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기로 나가는 것 하면서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오염을 적절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훼손이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시키지 않아야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100년, 200년 보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형태까지를 전부. 그 외형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요즘에는 종이 책자로 이용을 시키기보다는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로 이용은 실제로 이제 책의 형태를 보고 싶은 사람만 전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인지하는 정도의 이용은 원문 데이터 통해서 이용을 많이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도 데이터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직접적인 생산 느낌의 데이터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감체험관 같은 곳에 가보면 원래 있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 그 있는 데이터에서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도 이제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도서관만 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뭐 아카이브라든지 박물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각자의 특징대로 가지고 있는 원활한 서비스가 되게 하되 우리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교류도 좀 원활하게 데이터 모델을 변경하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의 표준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그런 포맷으로 또 변환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하자면 기존 데이터를 현재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영역까지가 데이터 처리에서 진행하는 일일 거고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 포함해서 뭐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만 하는 회사만 제가 뽑아보면 뭐 나라지식정보라든지 인터넷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서관 업무들을 좀 대행해주는 일반적인 사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전문 용품, 도서 구매, 데이터 처리 이렇게 각각의 4가지 영역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여러분 학술대회 같은 건 안 가보셨죠? 도서관 대회 같은 거 나중에 한번 뭐 홍보 자료라도 올라오면 보시면 거기에 전시 부스들을 한 도서관 대회 같으면 규모가 좀 크니까 50에서 100개 정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4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스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모두 사실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앞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한 횟수로는 12년 정도 된 회사인데 하는 업무 영역이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2년 동안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이제 막상 그 업무를 한다 하면 잘해낼 자신 있으세요? 시키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업무 영역도 좀 마찬가지인 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적용해야 되는 데이터 표준들이 서명 저자 사항부터 해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조금 까다롭고 바로 인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표준 책이 보셨죠? 1000페이지도 넘게 있잖아요. 목록 형식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 업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특성을 저희 회사가 좀 이해를 하고 이게 한두 달 만에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굉장히 단순한 업무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비전문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한 3년 이상 있으면 좀 전문가가 되어서 이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인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회사이고요. 하고 있는 업무들은 영역을 나누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도서관 정보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익히 알고 있는 자료 정리나 장서 점검 영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생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영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업무 영역이 있어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종별로 제가 나눴을 때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이렇게로 나눠보면 어떤 업무 요구가 있냐면 국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서분들은 의사결정만 거의 대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의 역할은 모두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업무를 위탁하게 되거든요. 이런 업무들입니다. 이용자가 처음에 이용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안내, 그 다음에 서고 자료들을 색출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정보 이용 서비스 같은 것, 그 다음에 자료 관리, 대출 반납,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적인 대출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거라 신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는 정도의 이제 대출 반납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대출 반납, 이용 안내 관련되어 있는 환경 정비, 인수한 자료에 대한 입력이라든지 장비 작업까지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 도서관 홍보 업무들도 또 홈페이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단순한 업무들은 정보 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도서관이 존재해서 여기는 주제 전문 서비스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 이런 주제 전문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요청 때문에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요것도 보시면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서분들도 사실 거기 조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위탁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주로 하긴 하지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입력도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해서 위탁을 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요구들을 각각의 도서관들에서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보 서비스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여러분 좀 익히 알고 계시는 자료 정리 업무인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의 이름 넣고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과 같은 데이터들이 뜨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자료명과 저자사항, 발행사항 이렇게 표출어를 내서 정보 서비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마크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아까와 같은 정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가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는 모든 업무를 가지고 도서관의 그 소장자료 정리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를 영역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게 분류 기호 부여하는 거죠. 도서관 대체적으로 주제 분류하고 있어서 KDC와 DDC 정도 주제 분류표 사용해서 분류하는 것, 마크 데이터 생산해내는 것, 목록 데이터 입력하는 것, 실제 실물 자료에 첨부기호 레이블 같은 것도 붙이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됐으면 서고에 해당 서가에 이제 정배열하는 것까지가 자료 정리 업무입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학위 논문을 국회도서관이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 납본된 학위 논문을 정리해 주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입력 사업.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정기 간행물에 대한 기사 색인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서관의 자료 정리 사업이라 함은 요건 실제로 이제 납본 이외에 구입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거 외에 예술 계통으로도 자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대학로에 또 아르코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했던 예술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고요. 국립국악원에서도 이제 자료 정리해서 저희가 좀 예술 자료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 도서관 플러스 예술 자료에 대한 좀 정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이게 도서관의 또 기본 업무 중에 하나인 장서 점검 같은 경우가 물리적인 상태가 훼손이 굉장히 쉽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게 이용 가능한 형태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은 이제 업무상으로 따지면 실제로 꽂혀 있다고 하는 그 서보에
장소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 반출이라고 하고요. 다시 점검 업무가 끝났으면 해당되는 곳에 갖다 놓는 것, 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반출 반입과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훼손도, 종이 누렇게 되는 거, 산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점검.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서명이 같냐, 저자명이 같냐, 뭐 발행사항이 일치하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조해서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요. RFID 적용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 레이블 같은 것들은 다시 수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반입하고 나면 서가 내에서 청구기호순에 정배가 하는 것까지가 장사점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공동 목록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공동 목록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인데 저희 나라는 원체 이제 각자가 너무 전문가들이라서 공동 목록의 형태로는 발전을 하지 못했고요.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테면 이런 건데요. 어떤 책 요즘에 관심이 있으시죠? 혹시 재밌게 읽으시는 책 없으신가요? 불편한 편이죠. 불편한 편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인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갈 때마다 이게 다 대출 나가 있어. 근데 그거 어쨌든 도서관에서 읽고 싶어 하시면 그 종합목록이라는 곳에서 불편한 편의점 쳤어. 그러면 그 자료 자체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리스트가 그냥 쫙 뜨고 주소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대출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관 내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된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책을 찾으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어떤 곳이 있냐라는 정보가 쭉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실제로 이제 공동 목록을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내가 마크 포맷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사서다 하면 내가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종합 목록에서 찾아보면 이미 정리되어 있는 도서관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전국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정비를 해줘야 사실 이게 소장 정보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이랑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국가자료 종합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행 자료나 연속 관행물에 대한 구독 정보 까지를 좀 포함한다면 이것과 좀 유사한 성격 가지고 있는 걸로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문원 종합목록이라는 종합목록도 있어요. 근데 고문원 같은 경우는 소장 정보를 그렇게 쫙 제공해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고문원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있냐, 사실 유일한 자료들이 거의 대체로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격의 종합목록인데 여기에 데이터 정비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이제 저자명에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구축을 그 이진이 관련해서 이제 국제표준 이름식별자 요게 화두가 되면서 두 기관이 거의 동시에 이제 사업화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꾸준히 저자명 정보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고 데이터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구나 지식을 갖추셔서 흥미가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용도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아까 보존과 관련해서 실제 이용자에게는 내용만 파악하면 되시니까 디지털 파일로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문들도 생산을 해내는데 일테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뷰어로 보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편에서 아예 그냥 내용을 스캔을 받은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니까 내용은 이걸로 다 읽으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로는 좌측 보시면 목차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목차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렇게
링크 정보, 목차 정보, 그다음에 원문 정보 이렇게 다를 구축하는 걸 가지고 원문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실제 업무 내용은 자료가 있어야 스캔이 가능하니까 반출 반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반출된 자료를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받아내는 스캔,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보정.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PDF 형태로 해서 목차와 링크 정보까지 구축하는 PDF 생성 및 검수. 그리고 나면 이제 국회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도서관 쪽에서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곳이 이제 저작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형태로 이제 원문 데이터들을 구축해내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단위 업무들을 모두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모두 사실 좀 가능한 것에서 관련 학과는 거의 문헌정보과 내지는 기록관리 쪽으로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이 사서 자격증이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인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플러스 알파를 하나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한데 언어 능력을 조금 봅니다.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 뭐 일어, 중국어, 영어 새로 습득하시기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을 가장 짧게 하시는 것 가운데에 언어 능력을 하나 배양하고자 하시면 한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료를 구축한다거나 또 장서 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대상되는 자료가 요즘 나오는 책들은 아예 태생이 디지털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자료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과거 자료들을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저 유럽이나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곳보다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자, 그 다음에 일본어로 된 자료들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함양하신다고 하면 한자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그래도 단기간 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인 요건 한 이 정도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솔루션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요건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데이터 처리를 하는 회사도 그냥 문헌정보학 이해만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라고 해서 꼭 도서관에 소속되어야 그러니까 뭐 사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자료실 같은 데 취직을 하거나 해야 여러분들이 2년 정도 배웠던 지식을 활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다양한 영역으로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체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렸고 이제 내년이 오기 전에 직업을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을 다들 안고 있으시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제가 한 20년 정도 더 빨리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맺은 말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이제 사회로 나가려는 첫 발을 이제 내디디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 화살표 끝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게 안개 속에 가리워진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저기에 도달했을 때 행복하셔야 되고 거기도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이제 일하고 싶을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달 가능한 그 목표 지점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목표도 잘 세우셔야겠고 또 목표한 영역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는 커리어나 스펙을 쌓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저 경쟁력 있는 커리어나 스펙을 쌓는 데까지 한 몇 년 정도 투자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목표한 대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7년? 제가 너무 7년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7년이면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인간의 수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요. 사실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다를 거예요. 꿈의 크기도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길도 다 다르고
거기에 경쟁 상태도 다 다르니까 사실은 좀 다 다르긴 할 텐데 저도 이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개인차 다 있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1, 2년 만에 끝나는 단기 릴레이는 아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될 텐데 거기에 제가 인간의 수명으로 여러분들 120세 세대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조금 언급한 거고요. 아직도 정년퇴임 나이는 많이 해봤자 한 65세 정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22세부터 직업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거의 45년 가까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 선배들을 본다거나 그래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분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거기서 퇴직할 수 있을 것 같던가요? 그쵸? 요즘에는 이렇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신문을 보니까 한 5년 빡세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 근데 해보니 나랑 안 맞네?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혹시 신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면 전년 퇴직이라니 보장되니까 사실 그쪽으로 많이 몰렸던 거거든요. 다른 회사는 경쟁력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면 퇴직 아닌 퇴직을 강요당하게 되다 보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험한 경쟁을 뚫고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빨리 선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45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45년으로는 안 돼요. 65세에 퇴직을 했는데 남아있는 생이 60년 가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120세 세대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여건도 여건이지만 평균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후진국 대비해서 나이를 봤을 때 0.7을 곱하면 그 후진국이랑 비슷한 나이대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30년 전의 평균 피지컬, 신체적인 그 나이가 그 사람들 일로 봤을 때 저희는 1년에 0.7세 정도만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과거에 왜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60에서부터 이제 계속 죽음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살면 굉장히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20세 세대면 60세면 굉장히 한창 나이시거든요. 직업이 없어. 맨날 놀아야 돼.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노는데 계속 노는 게 그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시겠지만 나를 요구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날 찾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나는 여가를 즐기는 것 외에는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외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65세에 퇴직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차지를 하지만 그때 내가 한참 때인데 퇴직이라니 아직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80세에서 85세 정도까지는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왕성하게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0년이 늘어나면 60년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사숙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2년 정도 동안 이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론적인 배움이 있고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려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에 따른 익힘의 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 내가 이 계통, 이 학문 분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진로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서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론만을 공부한 상태에서는 사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업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 무조건 이거 이렇게 정하시면 이렇게 노선 변경의 시기가 반드시 앞서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힌 이후에 길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입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사로 들어온 게 목표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한 5년 정도 저희 회사에 있게 되면 이런 경로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조금 강화해서 저희보다 더 좋은 회사, 여러분들이 행복할 만한 곳으로 이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급 단계를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주니어,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저희 직급 단계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주니어 단계 때는 그 익힘을 하는 시기예요. 도서관에 데이터 처리를 대행해 준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실제 본인이 업무 하나하나를 수행해 보면서 익히는 시간, 이게 한 평균 2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매니저 단계로 진급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실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세부적인 방법을 이렇게 변경하면 생산량이 늘겠다, 내지는 이런 솔루션을 조금 적용하면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 계획대로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매니저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 사용하는 용어, 자료 정리라고 하면 이런 업무 흐름이지, 장서 점검이라고 하면 이런 업무 흐름이지라는 업무 흐름, 그 다음에 각각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관마다의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아니면 계절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이런 것까지를 다 실무 지식으로 쌓게 되면 실제 이제 모니터링과 계획이 가능한 매니저 단계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실 건데, 이때는 프로젝트 관리를 주로 하면서 대학원을 가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학비는 그냥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회사 생활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만한 대학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다니기 쉬운, 그러니까 격주 수업 뭐 이렇게 좀 직장인도 공부를 병행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대학원으로 저희는 좀 선정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부대학교 이제 석사과정으로 기록관리 쪽으로 하면 여기 졸업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사람들을 우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직원으로 채용한다, 뭐 이런 요건은 없어서 일단 석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 4년 정도 걸려야 정사서 2급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타전공자라 하더라도 석사급이면 평생교육원 1년만 하면 정사서 2급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 경로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랑 정사서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해서 매니저 단계가 되면 대학원 2년, 교육원 1년 이렇게 해서 2가지 자격증을 따면 한 평균 5년 정도, 많이 걸리면 한 7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시니어 매니저로 이제 임원이 되던가 아니면 기록연구사,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길이에요. 공무원, 뭐 사서 공무원 해서 이제 제시된 거는 공무원 쪽인데, 이것 외에도 요 분야 살리고 이런 스펙을 살리면 이직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으로의 전문직을 찾아서 좀 이동을 하라, 이런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회사 홍보 목적이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개발 경로를 한번 모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주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중국집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중국집 배달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목표가 그 언젠가 자금이 마련되면 내가 중국집을 운영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고 익히는 것과, 그냥 나는 중국집 배달부니까 중국집 배달 일을 할 건데 라고 접근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남는 것이 다르지 않겠냐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바로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촉박한 마음이 드시긴 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이거 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한 10년 정도 이내에 내가 진짜로 내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어떤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촉박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게 보시면 그냥 탁자 위에 놓인 오목한 검은 그릇 위에 탐스럽게 담겨있는 야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관점을 달리 하게 되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모자 쓴 남자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일례로 목표에 따라서 결과 지점이 굉장히 다른 케이스로 제가 예시를 이걸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둘 다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피카소와 고우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다 이분 아시죠? 근데 고우의 삶은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피카소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던 화가이거든요. 둘 다 그림을 그렸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화가들인데 고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피카소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장수하셨어요. 이게 목표에 따라서 화가라는 직업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내 작품의 가치가 높았으면 좋겠다를 표방하는 화가였고 그냥 고우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고우는 그리면 그냥 동생에게 보내는 걸로 판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좀 얹혀서 살게 된 거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을 사줄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 그런 장소에 가서 자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가에 많이 그림이 팔리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작품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직업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케이스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 방향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정표들 내에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 나이대일 것이다. 그래서 최종 목표 자체를 이미 확정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압박,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든 마음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긴 호흡으로 한 10년간의 대장정 끝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향후 한 35세쯤의 나이에는 저렇게 좀 정상에 올라가서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또 조언을 같이 해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지 않을까. 모두 다 이렇게 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내용 중에 질문 있으셨으면 네. 그 취직 자격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자격으로 모두 통칭해서 제가 그냥 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즘에는 뭐 수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력이 가능한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기 다 나열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아까 뭐 모스, 그다음 모드 프로세스 이런 거 다 좀 사실 포함하게 됩니다. 네.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네. 유니트랑 그거가 듀어 할때 목차랑 그런 거 정리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미스나 브리티어 같은 논문을 보는 그런 것은 그쪽 기관만의 그런 목차 이런 거를 아예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주를 아예 안 받고 본인들만의 그거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DBPR 같은 곳은 지금 학술정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술정보 자체 인력으로 DB를 관리하고요. 미스는 외주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B 관리하는 기관 별도로 있어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탈락했을 경우에 그 직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예요. 전담 인력제가 아닙니다. 딱 이것만 하는 직원, 이게 정규직은 그렇게 채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사원은 저희가 프로젝트 계획이 다 선 이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 사항까지 나오면 그때 이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업만을 위한 직원이라는 그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관을 해보면 자격증의 종류를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격증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격증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근데 이런 증명이 그냥 되는 거지. 아 뭐라도 준비했구나. 아 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에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있고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하지는 않는 형태인데요. 정규직 모집을 공채로 할 때는 연초에 경력직 사원 위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계약직 사원을 한 4월에서 5월 정도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한 2, 3개월 정도 다니면 이 업무가 어떤 업무구나를 대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2년 정도는 이거 배우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계약 기간만 지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마다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그런 계약 사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뽑는 거죠. 만약에 나 이런 거 한번 채용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런 계약직 사원 채용 공고가 올랐을 때 이 데이터 처리 관심 있었는데 하시면 일단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막상 해보시면 만만해 보였는데 8시간 내내 앉아서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이게 되게 재미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나 이게 자질이 좀 있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험도 한 번씩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문헌정보과 졸업은 도서관 취업. 이렇게 진로를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일반 회사들을 4가지 영역,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용품, 도서 구매 대행, 데이터 처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회사명과 하는 일을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40년 이상 직업인으로 사셔야 하는데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디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셔라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첫 직장을 선택하시고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앞으로 40년 이상 내가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직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힐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도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헌 정보와 관련하여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것 같고 또 도서관 관련 업체인 데이터 클립에 대해 알게 되어서 향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